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2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짜 양반 엄택주를 영월의 노비로 삼으라. 1745년에 영조가 내린 엄명입니다. 그리고 이 엄택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노비 엄택주의 파란만장한 일생입니다. 그렇게 엄택주라는 사람을 미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영월로 가보겠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강원도 영월에 유배됐던 조선 6대 임금 단종이 죽었습니다. 사약을 받았는데 야사로 전하기로는 그 안에 있는 단종에게 활주를 잡아당겨서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하죠. 그때 영월의 말단 관리 호장이라고 합니다. 호장으로 있던 엄홍도라는 사람이 서강 강변에 방치됐던 그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자기 선산 언덕에 묻었습니다. 평토를 해서 아무도 모르게 묻었죠. 훗날을 기약을 하면서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1698년에 숙종 때 그때 그 노산군에 불과했던 그 단종을 노산대군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또 왕위를 복위를 시키고 그리고 또 한 100년이 지나서 1758년에 영조 때 엄웅도가 사육신을 모신 영월 그 창절선을 배하게 됩니다. 다 영월 장릉 근처에 있습니다. 단종, 그러니까 단종이 묻힌 그 언덕이 장릉이 됐습니다. 왕릉으로 격상이 됐죠. 이보다 3년 전인 1755년 엄홍도의 후손인 엄택주라는 사람, 전직 형감 엄택주라는 사람이 물고됐습니다. 고문을 받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판결도 받지 못하고요. 자, 노비 신분을 세탁을 해서 양민으로 그리고 양반으로 세탁을 해서 현감까지 오른 뒤에 흑산으로 유배를 냈다가 그리고 영모에 휩쓸려서 죽은 엄택주라는 사람의 파란만장한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재는 엄택주의고 전체적인 주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노비제도입니다. 임진왜란 와중에 수많은 노비들이 양민으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양민으로 노비를 풀어주는 일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량은 국가가 주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납세 의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세금이 무지막대하게 필요했습니다. 전쟁 와중에는 군인들도 필요했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가 없는 천민들을 양민으로 상승시켜서 재정을 정상화되는 조선의 정부와 그리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천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속량의 대가는 전쟁이나 반역 토벌전에 무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돈이었습니다. 그 쌀이었죠. 돈은 최고 쌀이 160석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17세기 숙종 때는 10석까지 낮아졌지만 이 또한 이 열석도 노비 한 사람이 25년을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불만은 가득한데 무공도 없고 돈도 없는 노비들은 모르겠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영조 때 영조 즉위하고 5년이 지난 5년에서 8년 사이 곧 3년 사이에 성균관에 있는 노비들을 기록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은 이 영조 5년에 있던 노비 숫자하고 그리고 8년에 있던 노비 숫자가 2,50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이 노비들이 다 달아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00명이 달아났다는 사실도 놀랍지만은 성균관에 그 많은 노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달아난 천민들은 서북쪽 국경지대 그리고 남들의 섬으로 숨어들어 살았습니다. 조선은 섬은 공도정책을 펴섰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북쪽은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수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살 수가 없는 황폐한 춥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간 노비들은 아예 추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랬고 그리고 많은 양반들도 노비들을 속량을 했습니다. 스스로 가난에 빠졌었거든요. 가난에 빠져 벗어날 수 없었던 양반들은 돈을 받고 노비들을 풀어줬습니다. 1709년에 박상현이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사촌에서 샀던 계집종 에임이라는 계집종을 김이 쓸 돈이 필요해서 숫소 2마리와 돈 성량에 속량을 시킵니다. 이 에임이라는 사람은 외사촌이 길거리에서 떠돌던 아이를 주워다가 종으로 기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박상현이 사서 부리다가 속량을 한 겁니다.
1733년에 영주 때입니다. 그해 봄에 김시성을 가진 상전 주인이 자기네 산소에 성물을 세우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산해종 준석이를 50냥을 받고 영원히 속량해 줍니다. 근데 앞서 에임이라는 종을 속량했던 박상현은 이렇게 문서에 기록을 합니다. 본인이 계집종에게 먼저 속량하라고 제안할 정도로 돈이 급했던 것 같다고요. 그만큼 양반들도 무늬만 양반이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조락한 그런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 상전은 상돌이라는 종과 그 자식들을 속량을 했습니다. 날짜도 가격도 문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유는 상돌이의 원통함이 지극하고 나 또한 어기지 못할 명을 따르기 위한 계책으로였습니다. 어기지 못할 명,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한 게 있었겠죠. 종을 풀어주라는 명도 있었겠고, 그리고 뭔가 돈을 가져오는 명도 있었겠는데, 그런 긴급 필요에 의해서 상돌이와 그 자식들을 속량을 했다고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양민이 됩니다. 근데 노비 자체는 물건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토지 매매 계약서와 노비 매매 계약서는 양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증인, 쓴 사람, 그리고 대가, 판 물건, 토지와 노비, 이렇게요. 1776년, 영조 52년입니다. 영조는 길게 통치했죠. 3월 7일, 박생원이 자기 노비 임단이 가족을 최생원 집에 팝니다. 이게 좀 희한합니다. 식구는 6명이었습니다. 원인 임단이의 식구가요. 그리고 이 6명에 대한 일괄 가족은 60냥이었습니다. 노비 문서에 참 처량한 게 나옵니다. 뒤에 태어날 아이들, 후소생, 뒤에 태어날 아이들과 임단이 뱃속에 있는 태, 복중태, 포함.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자나 자식이 아니라 그냥 태입니다. 복중태도 포함해서 60냥이 판다는 겁니다. 45 먹은 여자 임단이는 그렇게 뱃속에 있는 태와 함께 최생원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요보다 좀 전에 1723년 5월 1일입니다. 김상현이라는 가난한 양반이 계집종 넷을 이내장이라는 사람을 팔았습니다. 29 먹은 이월이도 껴 있었는데 이 이월이한테는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회임, 임신 중이라고요. 사과라는 겁니다. 존엄과는 무관한 그 생활을 견디다 못한 자들이 반역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1684년에는 서울에서 우리를 만약에 모두 죽이지 못하면 정말 너희들 배에다 칼을 꽂고 말 터다 라고 방을 붙이면서 양반을 다 죽이자고 무장투쟁을 계획했던 살주, 주인을 죽이는 개도 나왔습니다. 물론 일망타진이 됐죠. 이렇게 반노들이 속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힘이 없었죠. 성리학적인 윤리를 법제화한 조선의 법률 체계입니다. 법률 체계가 도덕과 윤리를 성문화한 거죠. 스스로 노비로 파는 행위, 이거는 그리고 이 자매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였죠. 하지만 윤리가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모순 해결을 위해서 존엄을 팔고 생존을 택합니다. 흉년, 부모 봉양, 빈곤, 채무, 그리고 환곡. 이게 자매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매매 사유입니다. 자매문기라는 표준 계약서 양식이 생겨났을 정도로 흔했죠. 노비를 두고 윤리와 현실이 충돌할 때 조선 정부는 윤리와 명분을 택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종원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구 사람 이만근은 흉년을 맞아서 자기 몸을 팔아 부모 봉양 미천으로 삼았다. 한 달여 만에 그를 산 자가 이를 알고 어질게 여겨서 돌아가라고 권했으나 이만근은 굳게 사양하였다. 정조 때입니다. 정조 정부는 이를 스스로 판 이만근을 효자로 선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노역을 면제해줬죠. 복호라 그럽니다. 이를 인신매매 사례를 보지 않고 그냥 성리학적인
그런 효자 케이스로 본 겁니다. 인신매매는 양성화하고 그 몸을 판 사람을 효자로 선정하는 이런 기이함. 아무리 몸을 팔아도 세습은, 그 신분의 세습은 법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비 계약 문서인 자매문기는 대부분이 영영방매라는 조건이 따라다녔습니다. 영혼이 스스로를 팔고 그 후손까지 판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나 그 법이 앞서서, 현실이 법을 앞서서 세습이 상시화됐었습니다. 이 노비 세습은 1886년 고종정부 때 마련된 사가 노비 절목에 의해서 금지됐습니다. 진짜로 근 300년 400만 했죠. 400년만이었죠. 그런데 이 노비 되기를 자청했던 자매 노비 본인은 단 하루라도 일을 하면 주인에게 속량을 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민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돌아간 거죠. 자, 이제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나왔던 사람, 우리의 엄택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도망갔던 많은 노비들 가운데 거부를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추노를 포기한 사람들. 섬이나 저 변경지에 살아서 용케 추노의 눈을 피해서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해서 돈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모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 족보를 위조해서 양민 또는 양반 행세를 한다. 근데 이 족보를 살펴보면 거의 친외가가 모두 유학이다. 라고 일성록, 정조 22년에 일성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98년입니다. 이 유학, 어릴 유자에 배울 학자를 쓰는 유학은 과거 급제나 벼슬에 제수된 경력이 없는 유생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든 아니면 기록을 대조를 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족보를 끼워 넣거나 위조를 했다는 뜻입니다. 완전 문제를 노린 거죠. 완벽한 신분 세탁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아비를 갈아치우고 족보를 위조해서 할아버지를 바꿔버리는 행위를 환부역조라고 합니다. 우리의 엄택주는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환부역조의 대표적인 사범입니다. 조선왕조는 기록이 꼼꼼했습니다. 관용 기록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역대 과거 급제자 명단이 있는데 이를 국조박목이라고 합니다. 이 국조박목에 따르면 엄택주는 영월 사람입니다. 1719년에 과거 응시 당시에는 강릉에 살았답니다. 1919년 생원시에 합격한 이래 경상도 영일 현관까지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엄완이고 할아버지는 엄효고 외조부는 신원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거를 볼 때는 이 조상의 산대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엄택주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1745년 3월 7일에 사관원의 정원 홍중효라는 사람이 영주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비를 배반하고 임금을 속인 엄택주 죄를 다스려 합니다. 아비를 배반하고 임금을 속여요? 무탈하게 현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 주요 제목은 아까 말했던 환부역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친부모의 제사 의무 불이행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엄택주의 본명은 이만강이었습니다. 1만 만에 강강자를 쓰는 이만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전의에 있는 관아의 노비 아들이었습니다. 어미도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재주는 뛰어나서 어릴 적부터 신시성을 가진 스승한테 글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16, 7세가 돼서 이 엄택주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집 처자와 혼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신씨가 어따 대고 감히 건방지게 그러면서 크게 꾸짖어 버립니다. 이만강은 그날로 달아나 버립니다. 도망 노비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 영월까지 가서 영월에 사는 말단 관리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 어몽도의 후손이라 칭하고 이름을 엄택주로 바꿉니다. 정원 홍중효가 전위에 들렀다가 알게 된 사실이 다 이러했습니다.
깜짝 놀라죠. 조정에서 깜짝 놀라죠. 천민이 신분 위조한 데다가 전위에 있는 친부모 묘소에 단 한 번도 성묘를 온 적이 없다는 이 충격적인 강상죄까지 저지른 악질이라는 겁니다. 즉시 서울로 끌려온 엄택주는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고 흑산도로 유배형을 당했습니다. 영조가 유배형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교를 합니다.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겠다. 영원히 노예로 삼고 방목, 국조방목, 과거 급제자 명단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라. 그래서 국조방목에는 삭과를 당하고 관노가 됐다라고 부기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영조는 정말 히스테리가 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술이가 낳은 아들이라는 신분적인 피해의식이 심한 왕이었죠. 영조는 신분 위조보다도 한 번도 그 애비 무덤에 성묘하지 않았음을 더 큰 죄로 꼽았습니다. 성리학적인 질서를 파괴한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엄택주는 이듬해 몰래 섬을 빠져나와서 서울을 왕래하다 한번 적발됐습니다. 또 한 번 크게 경을 치고 다시 섬으로 유배당하죠. 9년 뒤인 1755년 또 한 번 엄택주가 등장을 합니다. 반영조 영모 사건, 나주 괴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나주 객사에 대자보가 반영조 대자보가 붙었던 사건인데 그때 이 주동자가 윤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윤지와 편지를 왕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장 흑산도에 있었던 우리의 엄택주 이만강이 서울로 끌려와서 국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는데 엄택주가 마침내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내가 문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량을 갔었기에 원한이 가득했다고. 자백을 받고 하고 또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고 물고됩니다. 물건 물자에다가 연고고자. 이거는 고문사 됐다는 뜻입니다. 조선도 법치국가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무리 고문을 해도 확정을 받고 자백을 받고 그리고 기소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이 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문을 하는 동안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물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택주는 아직도 죄인으로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신분과 계급이 없는 나라, 공화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임신하는 몸을 팔아야 하는 애처로운 인간이도 없고 그리고 환부역조하는 이만강도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런가요? 오늘의 박준의 땅의 역사였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리고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